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시행된 고1 학력평가 독서 첫 번째 지문인 가격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인데요.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 가격은 어떠한 제품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거 가격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네요. 외부 중거 가격과 내부 중거 가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외부 중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 소비자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중거 가격은 이름 그대로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이 내부 중거 가격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내부 중거 가격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소비자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대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상품 A를 특정 상품 B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된 상품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 예를 들어서 뭔가 기능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거나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다거나 가격이 조금 더 싸다거나 이런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 플러스 말하는 거죠. 음의 값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지금 독자의 이해도 돕고 있네요. 이러한 내부 중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여도가 뭔가 했더니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대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강아지 밥그릇을 빨리 사야 돼요. 그럼 이 아이한테 밥그릇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매일매일 정보를 검색하고 뭐가 좋은지 매일 검색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중요도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관심의 정도니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미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사소한 뭔가 문구, 볼펜 하나를 사는 것보다 소파를 사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조금 더 정보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발품을 조금 더 팔게 돼요. 소비자의 관여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고 하네요.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관여도가 낮으면요.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중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인즉슨 관여도가 낮은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자, 내가 비싼 어떠한 사과를 매번 샀어요. 그걸 근데 매번 먹을 때마다 맛있었다 이거야. 사과 하나에 뭐 5만 원씩 하는데,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뭐 다른 대체품을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아, 이 정도가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쵸? 복합 지문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자, 우리 이런 경우 많죠.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할 것인지 논지를 던지고 있어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 자, 여기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라는 것은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 증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선생님 같으면 이 거래 효용의 성격과 가 지문에서 제시됐었던 내부 증거 가격의 특징을 빚는 문제도 출제를 해볼 것 같긴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희소성이나 외부 증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까 가지문에서 외부 증거 가격이 뭔지 공부했었어요. 먼저 희소성은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시간만 30% 세일합니다. 혹은 100개만 싸게 팝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로 제공해서 소비자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외부 증거 가격 제시 전략이 있었죠.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증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데요. 자, 그러면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을 보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비교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또 내부 증거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 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도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는데요. 소비자가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은 음의 가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증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기 가수 콘서트 입장권 수요가 완전 높아요. 여러분, 뭐 세븐틴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막 너도 나도 오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오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와 길게 가기 위해서 돈을 일단 수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격을 일정 이상으로 뭐 극대화해서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왜 가격을 높였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뭔가 경제 지문이라서 어려울 것 같았지만 뭔가 딱히 지문의 그래프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해하기 좀 무난한 평이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 크기상 지문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1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11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번 정답 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특정 개념을 분류하고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요, 이런 준거 가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준거 가격을 외부 준거 가격과 그 다음에 내부 준거 가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내부 준거 가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개념을 활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내부 준거 가격이 되겠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요 이런 내부 준거 가격이나 혹은 뭐 관여도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뭔가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이 외에도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학습 자료가 있으신 학생 여러분들은 나무 아카데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자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시행된 고1 학력평가 독서 두 번째 지문 사르트르의 미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이 말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실존이 본질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이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자, 사르트르는요, 존재론자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중하게 여긴 거죠.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요.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 가변성을 지니는데,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1문단의 중심 내용은 인간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인정한 사르트르의 견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는 그 해답을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의 작용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무화란 의식이 어떠한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뜻한대요. 인간은 이러한 무아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 그대로를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거리를 둠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로써 무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상상이고요.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는 달리 현실을 무아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1문단에서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 의식이라는 건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의식은요, 또 무화와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무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제적인 대상을 부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거리를 둠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정립을 하는 거고요. 이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떠올리는 행위 자체를 상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가령 눈앞의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의 의식은 사과에 보이는 모습은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화함으로써 자 그러면 무화해 볼게요. 그럼 사과가 가지고 있던 둥근 모양도 없는 거고요. 빨간색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과가 아닌 새로운 사과를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무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의 내부가 비어 있거나 탐욕, 유혹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무화와 상상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무화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는 예술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예술가들은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창조한대요. 예를 들어 화가가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로 그것을 그렸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세모의 보라색 모양의 사과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때의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이 새롭게 지향하는 보라색 세모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 뭔가 그림, 뭐 형태, 선, 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특징을 아날로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비실제적 대상, 뭔가 추상적 세계를 느끼게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아날로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날로공은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음악의 선율에처럼 상상한 결과를 겉으로 보이는 유사표상물이자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자, 이렇게 아날로공에 대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상상의 외적 지지대다. 자, 이 세 개의 단어 및 어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아날로공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술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 이 말은 또 뭐예요? 예술 감상 역시 무화와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라색 세모의 사과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게 되는 건데요. 그는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미학적 대상은 앞서 언급됐었던 아날로공과는 다르게 여러분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감상자의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사르트르는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로 보았으며 이러한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며 자유로운 상상의 주체가 된다고 하네요. 결국 사르트르에게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무릎이자 응답인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었죠, 여러분? 추상적이라서 약간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맬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딱 여러분들이 보기가 깔끔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 지문도 사르트르의 그런 견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줄을 한번 볼게요.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이거 우리 아까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내용과 유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윗글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했었을 때 우리가 이 빈칸에 넣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치러진 고1 학력평가 독서 세 번째 지문 적외선 센서의 원리와 응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야죠.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원본 시험지 23번 문제였나? 23번 문제가 아마 이 센서의 구조를 보기로 제시하고 묻는 문제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학기술 지문에서 뭔가 그래프나 어떤 기기의 그런 구조를 문제로 출제될 때 그 그림을 함께 지문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럴 거면 그냥 읽을 때 그 문제의 그림과 함께 비교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분산형 저계기 분석기는 핵심 제재죠.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요.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약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파장은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우리 선생님은 파워 문과라서 이 그림을 정말 오랜만에 그려보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파동의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 이 부분에서 그 다음 마루 여기까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이것을 파장이라고 한대요.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마루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동의 에너지도 크다라는 거죠.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 자, 에너지 변화량이 클수록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도 커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 셀,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 라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이 각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문제, 과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인데요. 먼저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면이라고 하면서 흡수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그런 환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스셀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는 점, 기체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고유한 진동수를 지닌 운동을 한다는 점 등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기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파장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네요.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며 기체를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서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약간 뭔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을 것 같으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방막과 방막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방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사와 굴절을 통해서 필터가 작동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스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으로 투과가 되는데요. 이때 공진층의 내부로 들어온 파장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왕복하며 공진층 내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과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다고 하네요.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 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요, 두 번째 반사체까지 통과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 선택되지 않는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진층에 도달하더라도 마루 간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필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의 세기와 가스셀 내부에 특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의 기준값을 비교해서 기체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글은요, 이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분석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험 결과를 예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0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기체 농도가 더 높은 실험 2, 지금 실험 2는 100ppm입니다. 자, 농도가 더 높은 실험 2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여러분. 그쵸? 더 많이 흡수가 되면서 파동 에너지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파동 에너지와 적외선 세기는 아까 비례한다 했나요? 반비례한다 했나요? 비례한다 했습니다. 그럼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외선 세기도 약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감지기에서 측정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는 실험 2가 실험 1보다 강할 것이다. 기체 농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흡수량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바로 많아지죠. 많아지므로 흡수가 더 많이 되니까요. 감지기에 도달하는 세기 자체는 약해지는 겁니다. 2번, 감지기에서 측정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는 실험 1과 실험 2가 동일할 것이다. 자, 여러분, 실험 1은 10ppm이에요. 실험 2는 100ppm이고요. 기체의 농도가 다르므로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달라져서요. 감지되는 세기의 양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광학 필터를 통과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 파장은 실험 2가 실험 1보다 길어질 것이다. 측정 대상 기체 종류는 동일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는 적외선 파장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4번, 광학 필터는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더 많은 양의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통과시킬 것이다. 광학 필터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통과시키므로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농도와 관계없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고요. 정말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쉽지 않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꼼꼼하게 지문 분석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해당 지문도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됐을 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